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월요일 경영통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8장을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공지된 내용이나 이런 내용에 있어서 중간고사 시험을 5월 2일 날 보는데 5월 4일인가요? 5월 4일 날 보는데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변동사항이었고, 변동사항이 생기는 순간 바로 LMS를 통해 가지고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퀴즈를 본 날이기 때문에 한 55분 정도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중심극한의 정리가 뭐다, 그것만 정확히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심극한의 정리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 번 이렇게 한 번씩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요번에 공부를 잘 해놓으면 중심극한의 정리가 뭔지를 확실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표본 오차가 뭔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표본 통계량에 해당되는 모집단의 모수와의 차이. 그러니까 결국 표본 통계량이라는 것은 모집단의 특성을 알아내기 위해 가지고 구한 건데, 그게 해당되는 모집단 모수와의 그 차이, 그게 바로 표본 오차다. 그래서 우리가 엑셀을 이용해 가지고 표본 오차를 구하는 그런 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했던 여러분들 기억이 나죠? 그래서 표본 평균과 표준 편차는 불편 추정량인데 중위수는 아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결국은 이제 모집단을 알기 위해서 표본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모집단을 알기 위해서 표본을 구했는데, 모집단에 무엇을 알고 싶으냐, 그게 이제 일단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집단에 무엇을 알고 싶어서 표본을 구하느냐 이거예요. 모집단에 어떤 걸 알고 싶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모집단의 분포를 알고 싶다, 모집단의 평균을 알고 싶다,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고 싶다, 뭐 모집단에 대한 어떤 걸 알고 싶어서 우리가 표본을 구하는 건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집단의 평균을 알고 싶어서 표본을 구하는 겁니다. 그죠? 대부분 그렇죠. 모집단에 저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아니면 이제 분포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평균이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 모집단의 그 평균을 알기 위해서 이제 표본의 평균을 구하는 경우, 이 경우가 그 통계에 있어서 한 통계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0 정도가 사용이 된다. 통계가 100이 사용이 되면 이 표본 평균을 통해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을 알고자 하는 그런 그 방향, 그런 어떤 목적으로 이용이 되는 게 100 중에 한 9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모집단의 평균을 알기 위한 표본 평균이 중요하고, 거기에 통계적인 방법에 여러 가지가 집중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 이거는 표본의 확률 분포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표본을 구해 가지고 그 평균을 구한 값, 그죠? 그게 표본 평균이죠. 표본에서 아까 여기서 보면 표본을 구해 가지고 구한 이 평균, 이 표본 평균이죠. 그럼 이 표본 평균은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표본의 평균은 어떤 확률 분포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우리 참 관심사항이다. 이게 왜냐하면 표본 평균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라는 건 뭐냐? 어떤 모집단으로부터 동일한 크기에 가능한 모든 표본들로부터 얻어진 표본 평균들의 확률 분포다. 그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제. 날짜 30일 동안에 투숙객실 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자료 모 집단으로부터 샘플 수가 5인, 샘플 크기가 5인 샘플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몇 가지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조합을 쓰면 되잖아요. 조합. 그러니까 콤빈 해가지고 콤빈 전체가 30개죠. 30개 중에서 샘플을 5개 뽑는 방법. 그러니까 뭐 1, 2, 3, 4, 5 이렇게 뽑아야 되고 1, 2, 3, 4 빼고 5, 6 이렇게 뽑아야 되고 그 뽑는 방법이 전체가 몇 가지냐? 14만 2,506개. 14만 5,206개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 방법대로 다 이렇게 샘플을 뽑아요. 14만 2,506개를 내가 그 방식대로 다 뽑아가지고 평균을 구해. 얘들의 각 샘플의 평균을 구해가지고 그것의 분포, 우리가 도수 분포표를 이용해가지고 분포를 구해보면 그게 어떤 분포겠냐는 거예요. 그 동일한 크기로부터 가능한 모든 표본들로부터 얻어진 표본 평균들의 확률 분포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겠느냐. 그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단 수업을 시작하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라는 것은 어떤 샘플로부터 어떤 하나의 이런 샘플 크기가 5인 어떤 하나의 샘플로부터 얻어진 표본의 평균, 요거죠. 요거에 대한 평균. 요 평균들이 과연 여러 개 가능한 모든 샘플을 다 구해가지고 얘들의 이렇게 분포를 그려보면 그 분포가 과연 어떤 모양이겠느냐. 이제 그걸 질문을 하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른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비슷한 그런 예제인데, 탈터스 인더스트리사는 전체 7명의 생산 직원이 있습니다. 각 직원들의 시간당 매출이 아래 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조, 샘, 수, 밥, 젠, 아트, 테드 이 사람들의 시간당 임금이 7불, 7불, 8불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이 경우 모집단의 평균은 얼마인가? 이거 다 더해가지고 사람 수만큼 나는 모집단 평균 구할 수 있겠죠. 모집단의 분포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모집단의 분포는 뭐 이거 같은 경우에 뭐 7부터 8, 9 3개가 있으니까 구해보면 되겠죠. 그죠? 그냥 분포를 구하면 7인 사람이 몇 명, 8인 사람이 몇 명, 9인 사람이 몇 명, 뭐 이렇게 분포가 나오겠죠. 모집단의 분포가. 모집단의 평균은 그냥 이거 다 대해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2일 때 표본 평균의 분포는, 표본의 크기가 2란 얘기는 요 두 사람씩 표본을 뽑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지금 8사람 중에서 2사람씩 뽑는 거죠. 7사람이죠. 7사람 중에서 2사람씩 뽑으면 뽑을 수 있는 방법은 7 콤비네이션 2 이렇게 해가지고 쭉 그 표본을 다 뽑을 수가 있겠죠. 요즘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을 다 구해가지고 이거의 분포를 구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 표본과 모집단의 평균에 대하여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는가. 자, 이거를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 평균과 모집단의 평균이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그죠? 자, 모 평균은 이거 다 임금 다 더해서 사람 수로 나누면 7.7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포를 구하기 위하여 이제 이 비복원으로 표본의 2인 표본을 추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전체 7명 중에서 2명을 뽑는 방법을 해봤더니 21가지가 나와요. 그럼 21가지에 대해서 다 조합을 만들어서 이들의 임금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 임금의 평균을 구하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표본의 평균이 되겠죠, 이게. 그렇죠? 표본 평균이 되고, 이 표본 평균의 분포를 구해보면 우리가 표본 평균 분포를 구할 수 있겠죠.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구해보면 실제로 모집단의 분포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단의 분포는 7인 사람이 이만큼, 8불 시간당 8불 받는 사람이 이만큼, 9불 받는 사람이 이만큼입니다. 모집단의 분포고, 그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포를 구해봤더니 이런 모양이 돼요. 그러니까 모집단의 분포는 분명히 이런 모양이었는데 표본 두 사람씩 구해가지고 이 평균 이 값에 대한 평균을 구했더니 모양이 이거하고는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죠? 달라도 제법 다르죠. 이거는 스큐니스가 뭐 이게 스큐니스는 뭐 두 개가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게 비슷한데 어쨌든 이거는 그냥 값이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죠? 꼬리가 오른쪽에 있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 이거는 좀 더 대칭에 가까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칭에 가까운 모양을 하고 있다.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중심극한의 정리라는 게 나와요. 요런 이제 엑셀까지 해본 거를 바탕으로 중심극한의 정리가 뭐냐. 이게 이제 중심극한의 정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개념인데, 이 중심극한의 정리가 없으면 뭐 뒤에 나오는 그 9장, 10장, 11장, 12장 이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중심극한의 정리를 기반으로 다른 장들이 다 이제 그 이론이 성립이 돼요. 자, 중심극한의 정리는 뭐냐? 어떤 모 집단으로부터 동일한 크기의 모든 가능한 표본들을 추출하고 이로부터 표본들의 평균에 대한 분포를 구하면, 그죠? 이는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모집단으로부터 동일한 크기, 그러니까 샘플 크기가 같다는 얘기예요. 샘플 크기가 5면 5, 2면 2, 10이면 10. 이런 샘플 크기가 같은, 아까 같이 여러 번 구하면, 여러 번 다 구한다 이거죠. 샘플 크기가 이거 같은 경우는 5이죠. 5인 샘플을, 가능한 모든 샘플을 다 구한다 이거예요. 이걸 다 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표본 평균을 이렇게 구하고, 이 표본 평균 전체에 대한 전체 가능한 모든 표본에 대한 표본 평균을 분포를 그려보면 그 분포는 바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게 중심극한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이러한 근사화는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더욱 강화된다.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이 두 개밖에 안 되는 경우에는 정규 분포를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만 어쨌든 정규 분포에 가깝게 갑니다. 근데 표본 크기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죠? 표본 크기가, 이거 같은 경우에 표본 크기가 5였죠. 5면 이것들의 그 평균을 구해보면, 이거는 분명히 이 샘플 2개짜리 보다는 훨씬 더 정규 분포에 가깝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샘플 사이즈의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중심극한의 정리를 잘 따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때 말하는 샘플의 크기라는 얘기는 한 번 뽑을 때 이 추출하는 표본의 크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샘플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샘플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중심극한의 정의를 따른다. 표본의 크기가 뭐지? 이거 그냥 많이 뽑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샘플을 한 번 뽑을 때 거기에 원소가 몇 개냐? 그게 바로 이 표본의 크기다. 그게 많을수록 중심극한의 정의를 빨리 따른다. 그렇죠? 만약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경우 샘플 크기가 적더라도 표본의 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모집단이 아예 처음부터 정규분포를 따라요. 그죠? 모집단이 이런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럼 여기에서 데이터를 내가 뽑아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해보면 이건 당연히 샘플 수가 적더라도 샘플 수가 그냥 1이더라도 샘플 크기가 1이더라도 이거는 그냥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대칭인 경우 이제 뭐 예를 들어 대칭인 경우는 뭐 이런 경우도 대칭이 될 수 있겠죠. 어떤 분포가 이런 모양 두 개가 비슷하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죠? 좌우가 이렇게 대칭인 경우 이런 경우도 대칭인 경우 또는 뭐 이런 분포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걸 우리가 triangular distribu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분포가 있습니다. 삼각분포. 이 중심을 이렇게 양쪽이 이렇게 되는 삼각분포 이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죠? 이런 모양이 이렇게 생긴 분포인 경우 이 경우도 대칭이죠. 이런 경우에 표본의 크기, 샘플 사이즈가 10 이상이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 샘플의 평균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모집단의 분포가 양이냐 음의 외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샘플의 크기가 30이 넘으면 표본의 평균은 정규분포를 무조건 따른다. 30이 n이 30만 넘으면 이게 뭐 외도가 굉장히 심한 그런 모집단의 외도가 굉장히 심하더라도 우리가 뭐 지수분포 같이 이런 모양이다 이거예요. 지수분포, 우리 공부했던 지수분포 이런 모양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모양의 분포도 여기서부터 내가 모집단의 샘플을 30개 이상 뽑아가지고 샘플 크기가 30개 이상 해가지고 평균 내면 이 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얘기예요. 자, 모집단의 평균, 요거는 우리가 뮤라고 표시를 했고 표준편차 시그마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모집단의 평균과 이제 표준편차를 알고 있는 경우 표본평균의 분포의 평균은 그죠? 표본평균의 분포의 평균은 뮤이다 이거예요. 그죠? 뮤하고 같고 이게 불편초정량이라고 그랬죠. 분산은 뭐냐? 분산은 다르겠죠. 모집단이 이렇게 생겼다. 그럼 여기서 표본의 평균을 이렇게 여러 개 뽑아가지고 분포를 그려보면 흩어짐의 정도가 이거하고 똑같이 나오진 않겠죠. 평균이니까. 평균을 여러 개 만든 거니까. 그거는 분산은 어떻게 되느냐? 시그마 제곱 나누기 n이다 이거예요. 이게 n은 샘플 크기. 우리가 아까 이 문제 같으면 샘플 크기가 뭐였죠? 엑셀에서 같으면 샘플 사이즈 5. 이 n을 얘기하면 이게 n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샘플 사이즈 시그마 제곱에다가 샘플 사이즈로 나눈 게 바로 표본 평균의 분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 시험에 이제 문제를 가끔 이렇게 내보면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표본의 평균에 관한 확률을 물어봐요. 이 표본의 평균이 얼마를 넘을 확률, 얼마를 무엇보다 작을 확률, 어느 사이에 있을 확률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평균은 어떤 뮤와 모집단하고 같으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분산을 어떤 걸 쓰니까 표준 편차를 어떤 걸 써야 될지 헷갈려가지고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을 해야 되는데 이 n이 없이 사용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표본의 평균과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와 구분을 못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사실 감점 요인이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표본 평균의 분포를 물어보는 건지 일반 그냥 어떤 모집단의 확률 변수 x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를 물어보는 건지 그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분산이 시그마 제곱 나누기 n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라는 말. 아까 이제 표본 오차라는 말은 아까 우리가 표본 통계량하고 모수하고 그 차이가 표본 오차라고 했는데 표준 오차라는 말이 있어요. 표준 오차. 표준 오차라는 말은 요거는 이게 샘플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죠.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는 이 샘플 표본 평균 분포의 표준 편차하고 같습니다. 표준 오차는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이다. 자, 이걸 우리가 예전에 이제 이 기술통계법, 그죠? 기술통계법 배울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내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데이터 1부터 30까지의 이 데이터가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넓은지 모르겠네. 1부터 30까지의 이 데이터가 주어져 있어요. 주어져 있는데 그럼 얘들의 기술 통계량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공부했던 방식대로 데이터 분석에 가가지고 기술 통계량, 기술 통계법 해가지고 전체 객실수를 30일 동안 이렇게 구하고 첫 번째 이름 행을 사용했으니까 하고 출력 범위는 밑에다가 이점에다가 주겠습니다. 주고 요약 통계량 요것만 클릭을 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이러면 자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평균하고 표준 오차가 나오죠. 표준 오차. 그죠? 요 표준 오차를 내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설명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는 다 이제 설명을 거의 다 했습니다. 했고 첨도 요거 안 했는데 첨도는 뾰족함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이 데이터 분포의 어떤 뾰족함의 정도, 그죠? 이 데이터가 얼마만큼 이렇게 뾰족하냐, 아니면 이게 좀 이렇게 완만하게 퍼져 있느냐, 데이터가 이런 정도를 나타내는 게 첨도라는 겁니다. 이건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웨더는 많이 사용되는데 첨도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되진 않습니다. 자, 여기서 표준 오차는 그러면 뭐냐? 표준 오차는 위에서 구한 이 30일치, 이게 표본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표본일 때, 얘는 뭐 표본인지 아닌지 그 관계없이 다 표본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구한 표준 편차 값도 std_dbs를 구한다 그랬죠. 이용해가지고 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모집단인 경우에는 이거 쓰면 안 되고, 스탠다드 db.p를 이용해가 따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실수 많이 하는데, 뭐, 크게 크리티컬한, 굉장히 크리티컬한 실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준 오차는, 그러면 어떻게 구해진 거냐? 그죠? 이 표준 오차는 아까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거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시그마는 모표준 편차 이거죠. 이거는, 사실 요게 모르는 경우에는, 요거는 우리가 지금 다행히 자료가 있으니까 아는데, 모르는 경우에는 불편 추정량, 표준 편차 이걸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나누기 실제로 루트 n 이걸 하면 이 값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해보면 sqrt 이게 그러니까 표준 편차 요거 나누기 그죠? 루트 n sqrt 30 자, 이렇게 하면 요 값하고 같은 게 나옵니다. 0.3381
0.3381 나머지 버리고 그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표준 오차라는 건 뭐냐? 표준 오차라는 거는 바로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오차라는 거는 이제 어떤 개념으로 이제 그 이해를 하면 되느냐? 샘플링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모집단으로부터 샘플링을 했는데 그 평균을 알아내기 위해 가지고 평균을 샘플링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그 평균이 기본적으로 얼마만큼 오차를 가지고 있느냐? 표준의 오차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이 얼마만큼 왔다 갔다 하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표준 오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아까 설명했던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모집단이 그죠? 모집단이 이렇게 생겼어요. 모집단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 이거는 모집단이 분포가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대칭이죠. 대칭인데 모양이 정규 분포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요. 그죠? 이런 경우 샘플 사이즈가 2인 경우에는 이 표본의 평균의 분포는 이런 모양을 대략 이런 모양을 따르더라는 얘기예요. n이 샘플 크기를 한 6만 해도 6 정도만 해도 이 대칭인 경우에는 거의 표본 정규 분포에 가까운 모양을 이렇게 합니다. 그죠? 거의 비슷하죠. 정규 분포하고. 그 다음에 n이 30이 되면 분산이 굉장히 적은 표준 오차가 상당히 적은 이런 정규 분포를 가지더라. 그죠? 그 다음에 모양이 이렇게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긴 분포예요. 그죠? 분포인데 이 분포는 이제 그게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대칭은 아니에요. 대칭이 아닌 경우인데 이런 분포에 대해서 내가 샘플 크기 2개를 뽑아가지고 그 평균을 구해가지고 분포를 구해봤더니 이런 모양이 되더라고요. 이런 모양. 그 다음에 요거는 정규 분포라고 얘기하기 좀 힘들고 n을 6까지로 했더니 이것도 정규 분포라고 보긴 힘들지만 어쨌든 정규 분포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됐고 n이 30이 되니까 거의 정규 분포 모양이 되더라.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균등 분포가 되겠죠. 균등 분포도 n이 2일 때는 이 삼각 분포였는데 대칭이죠. 이런 경우 n 6 정도만 돼도 정규 분포에 거의 가까이 가고 n이 30이거든. 완전히 정규 분포더라.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이거 지수 분포하고 비슷한 건데 이것도 대칭이 아니고 스큐니스가 상당히 몰려 있지만 n이 30이 넘으니까 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가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게 바로 이제 이 중심극한의 정리다. 그게 바로 중심극한의 정리다. 그래서 중심극한의 정리에서 n은 샘플 사이즈는 한 번 샘플을 뽑을 때 그 크기가 얼마냐 그걸 의미하더라. 그게 30이 넘으면 모조리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게 바로 중심극한의 정의다. 그죠? 뭐가 정규 분포를 따르느냐? 샘플의 평균의 분포. 샘플의 평균 x바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그게 바로 중심극한의 정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중심극한의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한번 그 문제 해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에 대한 이제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 이건 이제 정규 분포를 n이 크면 30보다 크면 또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든지 아니면 모집단이 좀 대칭이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샘플 수가 좀 적어도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그죠? 이 시그마가 알려져 있는 경우, 모집단 시그마가 알려져 있다는 얘기는 모집단의 표본 편차가 알려져 있는 거죠.
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는 경우인데, 오늘은 그냥 녹음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합니다. 그죠? 하니까 혹시 여러분들 좀 지쳤으면 이쯤에서 동영상을 스탑하고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하셔도 돼요. 제가 한 55분 미만으로 수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 파일로 이렇게 계속 수업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지쳤으면 이쯤에서 좀 쉬었다가 해도 충분히 앞 내용하고 뒷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 시그마가 알려져 있는 경우, 자, 표본 평균의 확률 계산을 평균의 확률 계산을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대하여 아래 G 통계량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G 통계량을 이용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표본 또한 정규 분포를 따름으로 G 통계량을 이용할 수 있다. 모집단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데서 샘플을 구해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이건 무조건 정규 분포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이 표본의 평균은 무조건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G 통계량, 요 표준 정규 분포, 그죠? 표준 정규 분포의 그 X축 값, 그걸 G라고 하고, 그걸 통계량, 이것도 이제 샘플에서 구한 거니까 G 통계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걸 이용할 수가 있다. 그죠?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거나 모집단의 분포를 알 수 없더라도 샘플의 크기가 30 이상이면 중심극한의 정리에 의해서 표본의 평균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G 통계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샘플 사이즈 N이 충분히 크다 이거예요. 모집단은 뭔지 몰라도 G 통계량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표본의 평균이 어떤 각 범위에 있을 확률을 구하기 위하여 아래의 표본 통계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표본 평균이 이제 어떤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지를 확률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요 통계량 X바 빼기 뮤 나누기 요 밑에 거는 표준 오차죠. 표준 오차인데 시그마 나누기 루트 n. 요거는 뭐로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은 우리가 이게 그냥 일반 확률 분포 x에 대해 가지고는 일반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분포 x에 대해 가지고 이게 시그마로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다. 그죠? 앞에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요거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로 이걸 나눠준다. 정규화하기 위해서. X바에 대한 표준 편차는 요거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시그마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정규화하려면 시그마를 알아야 되는데, 시그마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시그마 대신 S를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S가 뭐죠? S는 표본의 표준 편차. 표본의 표준 편차. 이건 그냥 표본이 있으니까 구하면 되니까 이걸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거나 모집단의 분포를 모르는 경우, 만약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거나 모집단의 분포를 모르는 경우에는 표본의 크기가 30 이상인 경우 표본의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르므로 표본의 평균이 어떤 범위 내에 있을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식을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 S를 사용하면 된다.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예제는 나중에 우리가 표준 검정에서 배우게 되는 P값이라는 게 있어요. P값. P값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하고도 조금 관계가 있습니다. 이 예제를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 NC, 콜라 만드는 회사 같은데, 에서는
점보 바틀이라는 콜라를 생산하고 있어요. 뭐 콜라 한 2리터짜리 콜라를 생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 내의 품질관리 부서는 생산된 콜라에 담긴 콜라 양을 주요한 품질관리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정해진 양보다 적거나 많은 두 가지 경우 모두 품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딱 점보 바틀에 들어가는 콜라의 양이 딱 정량이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좀 많거나 많으면 아무래도 뭐 손실이 생기겠죠. 너무 많이 퍼주니까. 적으면 고객 불만이 생기겠죠. 그래서 둘 다 불량이다 이거예요. 과거 자료를 통해 각 병에 담긴 콜라의 양은 정규 분포이며, 이건 이제 과거에 이 콜라 병에 담긴 그 양의 평균을 분포를 그려봤더니 모집단 자체가 정규 분포더라는 얘기예요. 각 정규 분포, 모집단이 정규 분포입니다. 평균이 모평균이 31.5온스이고 2온스이고 표준 편차가 0.4온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모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평균과 표준 편차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샘플을 구해 본 거죠. 오늘 오전 8시에 품질 검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16개의 제품을 검사하는 결과 표본의 평균이 31.38온스였어요. 표본 평균이 31.38온스였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요게 표본 모평균은 이런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죠? 과거에 생산된 콜라 한 100만 개 정도를 모집단을 다 재가지고 그거에 평균을 구해봤더니 이게 이거였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구했던 이제 샘플링 해가지고 구했던 16개 제품의 평균은 요게 나왔다 이거예요. 31.38이 나왔다. 그래서 모집단하고 표본하고의 요 차이, 그게 표준 오차라 그랬죠. 표준 오차가 0.18만큼 발생한 거죠. 0.18. 31.2 빼기 31.38 했더니 0.18만큼의 그죠? 0.18만큼의 표본 오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 경우 콜라를 주입하는 공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허용할 수 있는 표본 오차로 판단하는 것이 옳은가?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평균이 이거고 표준 편차가 이거예요. 그죠? 이건데 표본을 이렇게 구해봤더니 요거보다 좀 작은 값이 나왔어요. 좀 적게 담긴다는 얘기죠. 평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이게 우연하게 표본이 잘못 구해져 가지고 표본이 그냥 우연하게 잘못 구해져 가지고 요게 좀 적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우연하게 그랬댔으니까 그냥 괜찮다 이거는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고. 근데 실제로 기계에 이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기계에 무슨 기계 부속이 하나 빠져가지고 이게 제품이 적게 담긴다 이게 지속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에 실제로 공정을 세워놓고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 그래서 이 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평균을 구해봤더니 평균보다 좀 적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우연하게 이렇게 나온 건가? 아니면 이게 뭔가 조금 모집단에 뭔가 어떤 기계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서 이게 적게 나온 건가? 이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판단을 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요 다음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알기 위해서 이제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원리는 자, 이 표본의 평균의 분포를 우리가 알 수 있죠. 표본의 평균 31.38이 실제로 나온 거고, 이거는 우리가 X바죠. 그렇죠? 어떤 X바라는 게 실제로 구해봤더니 31.38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X바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이 X바의 어떤 분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아느냐? 중심극한의 정리에 의해 가지고, 그죠?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샘플 수가 16개만 돼도 이 X바는 정규 분포를 따르잖아요.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이 X바가, 그죠? X바가 자, 이 X바가 그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이건 이제 모집단의 어떤 분포, 이게 이제 X바의 평균의 분포입니다. 그죠? 표본 평균의 분포가 이렇게 있으면 이 평균은 뭐가 되느냐?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이나 표본의 평균은 같다. 그죠? 불편 추정량이라고 그랬죠. 이게 31.2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진짜 모집단에서 나온 거라면 이 표본의 평균도 31.2가 되는데, 요 특별한 표본은 31.2가 뭐가 나왔냐면 31.38이 나왔어요. 아, 좀 더 크네요. 그죠? 더 큰 값이 나왔어요. 31.38이 나왔어요. 그죠? 38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계산할 수가 있겠죠. 모집단이 31.2고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표본 평균의 분포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31.38보다 더 크게 나올 확률이 얼마냐? 요 확률. 요 확률을 구해볼 수 있겠죠. 자, 요걸 우리가 P라고 가정합시다. 또는 뭐 이 경우 31.38보다 더 작은 누적 확률, 클 확률이나 작은 누적 확률, 요걸 구해가지고 이게 극단적으로 이런 경우, 이게 이제 정규분포, 이 X바는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평균도 이 표본 평균은 이 모집단의 평균하고 같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31.38이 여기 있더라. 31.38이 표본의 평균의 분포에서 이렇게 구해봤더니 상당히 나오기 힘든 이런 위치에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이 분포에서 얘가 31.38이 상당히 나오기 힘든데, 그죠? 그 확률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0.0001이더라 이거예요. 이게 나온 게 000 거의 나올 수가 없는데 얘가 여기 나왔다. 그러면 이걸 그냥 얘가 샘플링 에러 해가지고 그냥 우연하게 여기 나왔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 이거 좀 이상하네, 이상해졌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샘플링 했는데 얘가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보다 상당히 많이 벗어나가지고 굉장히 이거 0.01% 정도의 확률로 나오는데 실제로 이게 여기 나왔더라 이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거는 샘플링 에러가 아니라 기계에 뭔가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원리로 우리가 이 표본의 평균과 이 중심극한의 정리를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전반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뒤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 평균이 31.2, 모집단의 평균이 31.2이고 표본 오차가 표본 오차가 이거는 뭔가 지금 잘못됐네요. 시그마가 그러니까 모 표준 편차가 그냥 이건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가 모 표준 편차 시그마가 0.4인 정규 분포에서 추출된 16개의 표본 자료의 표본 평균은 39.38이고 그죠? 그러면 이거의 표준 오차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인 거죠. 시그마 나누기 루트 n. 요는 요거는 시그마 나누기 n. 루트 n인데 요거는 뭐가 되느냐? 시그마가 0.4 그 다음에 나누기 그죠? 루트 n은 16이었죠. 16 그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G값을 요 이제 31.38에 대한 확률 값을 알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던 요 이제 31.38의 값 요걸 이제 알기 위해서 G값을 구했다 이거예요. G값을 요 식을 이용해서 그대로 31.38 빼기 모평균 뮤 나누기 표준 오차 이걸 해봤더니 1.8이 나오더라. 1.8이면 이 누적 확률이 우리 실제로 표준 정규 분포에서 요 누적 확률이 구해져 있죠. 1.8 하면 요게 지금 표시되어 있잖아요. 표에. 그래서 0.5 빼기 여기 해당되는 요 확률을 빼주면 요게 실제로 1.8보다 더 클 확률. 그러니까 31.38보다 더 크게 나올 확률이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해보면 그게 얼마냐? 이게 1.8에 해당되는 그 31.38은 1.8에 해당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구해봤더니 0.0359더라는 거예요. 0.03. 그거는 G값의 1.8에 해당되는 확률 값을 구하면 0.468이고 0.5 빼기 0.468을 하면 0.0359가 나오는 거죠. 요게 나오고 그래서 얘를 그럼 얘가 나오면 이거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죠?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모집단이 이거고 표준 편차가 아까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인 그게 이제 x바가 따르는 분포인데 그 분포에서 얘가 값이 이 31.38보다 더 크게 나올 확률이 이만큼의 확률이 나올 정도의 확률이 0.035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00 곱하면 퍼센티지로 하면 3.6% 정도 되는 거죠. 3.6% 정도의 확률로 이게 우연하게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값이 여기 나왔다. 그러면 이걸 의심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거 그냥 우연하니까 넘어가자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보통 0.05 이게 0.05보다 더 적으면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죠? 때에 따라서는 좀 이게 중요한 경우에는 0.1만 돼도
이게 나올 확률이 한 10%밖에 안 되는데 이게 나왔어? 그러면 이거 좀 이상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것은 평균이 31.2이고 표준편차가 0.4인 정규 분포에서 16개의 표본 자료를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이 31.38 이상일 확률이 3.58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죠? 즉, 정상적인 경우 표본 평균을 구했을 때 31.38이 넘을 확률이 3.58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31.38이 나왔다는 것은 우연으로 보기가 좀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게 0.5보다 더 작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확률로 이게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나왔다. 이거 좀 의심해 봐야 된다.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 보면 모집단이 뭔가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표본 평균이 변했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다. 이런 얘기고, 따라서 해당 책임 검사원은 생산 책임자에게 주입되는 콜라의 양이 정상치를 넘고 있으며 주입 공정상에 문제가 있음을 통보하고 공정이 개선하도록 조치해야 된다기보다는 일단 문제가 뭔지 확인을 해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8장의 공부를 했습니다. 8장의 공부를 끝을 냈는데, 자, 그러면 8장에 했던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중심극한의 정리가 뭐다. 중심극한의 정리에서 샘플 크기 n이 뭘 의미하는 거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중심극한의 정리는 모집단이 어떤 분포를 따르든지 간에 정규 분포를 따르든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든지 간에 샘플을 구하는데 샘플 크기가 크면 충분히 크면 n이 30이 넘으면 그 샘플로부터 구한 샘플 평균 x바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이게 샘플 크기가 적어도 x바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모집단이 대칭인 경우에는 n이 한 10만 넘어도 정규 분포를 따르고, 대칭이 아니고 스큐니스가 엄청나게 큰 경우에도 이게 30이 넘으면 다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이때 x바의 이제 분포는 이제 그 정규 분포고, x바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이더라.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입니다. 근데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에는 s를 써도 된다 이거예요. 표본으로부터 구한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해도 되더라. 그래서 x바에 대한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g 분포를 사용하면 되더라. 그런 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 x바에 대한 분포가 샘플이 좀 적은 경우, 그죠? 30이 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가 아니라 t 분포를 따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은 요 정도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9장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학기가 중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곧 이제 중간 시험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제 9장만 배우고 중간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진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진짜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부를 하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고, 또 LMS를 통해서 많은 질문들을 올려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또 숙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는 거를 제가 직접 채점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다 조교한테 맡겼는데, 원래는 여러분들의 그 학습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채점을 하고 코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숙제 관련해서도 제가 다는 코멘트에 대해서 잘 고려를 해서 또 많은 학생들이 정말 정성을 들여서 숙제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새끼의 유성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